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에도 집사자 열풍이 계속 불고 있다고 하죠. 전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름세를 지속한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매매 수급 지수, 회원 중개업소 설문이랑 인터넷 매물 건수를 분석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0부터 200 범위에서 발표가 됩니다. 기준선 100을 넘어서 높아질수록 매수 심리가 더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요즘 108을 기록을 했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큰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 오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집값 상승이 계속됐는데 이렇게 오르게 되는 주된 이유를 그동안 유동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부동자금 천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 갈 곳 잃은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오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논리를 계속 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오른다는 자산시장으로 부동자금이 몰려간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했어요. 부동자금 어디에도 투자되지 않고 있는 금액입니다. 항상 이 정도 존재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예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동자금을 때로는 주식시장에 때로는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요소로 사용을 했어요. 유동성 계속 풀리고 있죠. 통화량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계속 증가한다고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중 통화량이 3,000조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400조를 넘어섰어요. 6월 한 달 동안 풀린 게 27조나 증가를 했죠. 계속 통화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병 사태가 터지면서 더 많이 풀었죠.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멈춰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을 했습니다.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찍어내 가면서 유동성을 풀어냈어요. 이렇게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유동성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토지보상금 운운하고 저금리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돈이 휴지가 되니까 부동산 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자산시장은 계속 팽창해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동성 얘기 쏙 들어갔죠? 여전히 통화량은 늘어나고 있죠. 통화량이 결국 유동성이라고 하면서 계속 집값이 오를 근거로 삼았는데 그렇게 시중에 풀린 돈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걸까요? 유동성 말씀드렸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얘기하려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이 양도 많고 흐름도 원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돈이 잘 돌아야 경제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시중에 돈은 잘 돌지 않죠. 경제 곳곳으로 돌아야 되는 돈이 성장을 위한 곳에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바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길이죠. 매수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유동성을 아파트 시장에 털어 넣으면서 유동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자산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도는 건데 돈은 집을 사고 파는 개인 간에만 오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와 같은 다른 경제 주체에게도 흘러들어 갑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인데 유동성을 누가 갖고 있는지도 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집이 계속 잘 팔리고 계속 집값이 올라가려면 집을 사고 파는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지만 가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유동성을 포기하고 집을 선택했고 집을 판 기업이나 가게가 필요로 하는 돈을 빌려준 은행 그리고 집을 보유하거나 사고 팔면서 발생되는 세금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들어온 유동성은 가게를 제외한 다른 주체들로 흘러들어 갔어요. 주식시장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 줘야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다시 안 사주니까 주식시장도 멈췄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거래를 주관했던 증권사는 돈을 벌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죠. 집을 지어파는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갖고 있던 유동성을 다 흡수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계속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점이 이거죠. 유동성 풍부합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 결국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집값 같은 경우 계속 집값이 오르려면 이 집을 사주는 사람들의 유동성이 계속 주택시장으로 들어와 줘야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계의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계의 유동성은 계속 고갈되고 있어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정작 집을 살 사람이 갖고 있는 유동성은 없습니다. 가계의 유동성은 자기가 벌어놓은 돈,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그리고 빚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득 아니면 신용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게 유동성인데 소득은 수년간 두세 배 오른 집값을 채워줄 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집값이 오를 수 있었던 것, 그만큼 많은 빚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됐습니다. 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 괴리가 너무나 커졌고 이를 우리는 금융 불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데 미래에 써야 될 물까지 지금 들어와서는 안 되는 유동성까지 전부 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영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영끌 계획서를 제가 하나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일산에 4억 8천 정도 아파트를 사는데 모아놓은 현금이 4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죠. 주담대 2억 9천 받고 신용대출 1억 받고 또 신용대출로는 잡히지 않지만 회사 대출 또는 지인 대출이겠죠. 이런 걸 통해서 나머지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떨지 좀 봐달라고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둘 다 공기업 다니고 연봉 4천 초반에 8천 좀 넘게 버는 사람들이 계획한 영끌 계획서입니다. 5억 가까운 자산을 사는데 자기 돈 10%도 안 들이고 나머지는 대출로 유동성을 끌어내서 사겠다고 계획을 한 거죠. 여기에 달린 댓글들 보면 다 잘 생각했다고 뭐 이런 댓글들만 있어요. 이렇게 유동성을 끌어낸 영끌들까지 들어와 있는 시장이 지금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집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투기가 아닌 이상 더 나은 곳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집을 판 사람들, 그들의 집을 사기 위해서 좀 전에 말한 영끌들이 그렇게 유동성을 끌어 모아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유동성을 확보한 거겠지만 이걸 다시 집을 사는데 썼죠. 가계는 대부분의 유동성을 포기하고 집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계의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누군가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서 이걸 계속 사줘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준다고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 집을 그동안 들어간 돈들도 있으니까 더 비싸게 사줘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는 대부분의 유동성을 가져간 건설사에서 다시 이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유동성을 공급해준 은행이 이 집을 사주는 형태, 유동성을 갖고 있는 다른 주체가 이 집을 사주지 않으면 더 이상 들어올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까지 이어진 거래들, 영끌에서 들어온 그 유동성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 그것도 끝나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2년 가까이 제가 계속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거래가 안 되는 이유, 그 유동성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된 이유, 초저금리에 많은 대출을 해줌으로써 자산 가격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공급됐던 유동성으로 지금 이 가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여기로 흘러들어올 유동성이 없으면 이 자산 가격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에 들어갔죠. 너무나 심각한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해야 되지만 워낙 가계의 유동성이 없으니 이걸 차일피일 미뤄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올 4월에 발표를 했죠.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급격히 쌓여있던 빚의 규모가 역병 사태로 더 커졌어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누적된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이 심하니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날 건데 조정이 됐을 때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잠그고 있는데 이게 집값 잡기 위해서 잠그는 것처럼 언론은 호도를 합니다. 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집값 잡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터져서 피해자가 속출할 상황인데 아직도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더 대출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가계부채 관리가 지금 금융위원장한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죠. 끝났어야 할 시장에 사람들이 영끌비투로 계속 뛰어드니까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기사에는 1700조대로 나와 있지만 이미 1800조를 넘어섰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이 중단되고 모든 분야의 가계대출 부분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대출 괴물이 됐죠. 통제불능의 상태로 늘어났습니다. 5대 은행 기준에서 120조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대출받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연간 증가율 5, 6%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것도 통제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신규 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미 나가 있는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으니까 신규 대출을 지금 중단하게 된 거죠. 보험대출, 이금융권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계도 대출 조이기에 들어섰습니다. 보험업계 돈 안 빌려주고 싶어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벌써 목표한 대출 증가율을 채웠기 때문에 잠글 수밖에 없어요. 126조가 넘어섰죠. 이러니 대출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채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출을 잠글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대출도 지금 잠기고 있죠. 아직까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내줄 금융기관을 섭외하지 못한 상태라서 화성봉담2 이런 데는 알선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자력으로 납부해야 된다고 이런 거 공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죠. 수원 광교에 200세대 남짓한 아파트, 이것도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혔습니다. 여기에 붙어있고 그렇게 집값이 오르고 돈 많은 사람 많아서 이거 내가 분양받으면 수억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다고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이러한 물건들도 대출을 못 해줍니다.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규제 영향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자력으로 마련할 사람만 도전하라고 안내하고 있죠. 대출을 조이는 이유, 그동안 풍부하다는 유동성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게 아니라 대부분 빚을 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빚으로만 늘린 유동성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제 잠글 수밖에 없어요. 중도금 대출 원래 은행에서 쉽게 해줬습니다. 이유는 적어도 총량이 많고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박리담회로 은행에서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이거 이윤이 적으니까 이것부터 잠그기 시작을 했어요.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 가계부채 총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라는 내용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대출이 잠기는 이유는 은행에서 이윤이 적은 부분부터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은행 앞에서 줄 서고 밤새고 있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그렇게들 떠들어댔는데 그 유동성을 빚으로 메꾸지 못하면 조달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책을 발표해서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하려면 기존에 그만큼 대출받아간 사람들을 원망해야 합니다. 총량으로 너무나 많은 대출을 받아갔고 그 부채의 무게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승인 났는지 확인하고 피가 마를 지경이라고 하죠. 대출 말고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지금 집값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돈을 마련할 길이 이렇게나 없습니다. 대출 말고는 길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가 결국은 가계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시중에 돈은 많이 있어요. 은행도 가지고 있고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집을 사줘야 되는 가계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대출을 받지 않으면 메꿀 수가 없는데 그 대출이 잠겨 버렸습니다.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말이 그 명백한 거짓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돈줄 재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가계대출 억제 마지노선 5%로 봤는데 이게 벌써 뚫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얘기하죠. 6%대로 관리하겠다고 추가 대책을 추석 이후에 마련해서 가능한 한 6%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5%가 뚫린 상황, 6%대로 관리하겠다. 관리를 하려면 대출 안 내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새로 대출을 내주려면 기존의 대출을 회수해서 룸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 달라는 집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만 15,000가구 가까이 분양을 하죠. 이거 집 지어서 파는 사람들은 집값을 받고 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집값을 낼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대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주변 시세보다 몇 억이나 싼 집들 다 로또죠. 요즘 청약 주변 시세보다 다 싸고 당첨만 되면 로또 맞은 것처럼 앉은 자리에서 수억을 벌 수 있는데 이걸 살 유동성도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얘기하는 기존 주택들은 누가 사줄 수 있죠? 못 사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온 겁니다. 그래도 언론은 계속 거래 절벽 속에도 값은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래 절벽에 빠진 게 팩트예요. 더 이상 끌어낼 유동성이 없다는 게 팩트고 그동안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그 얘기가 허구임이 현실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